집중 난타쇼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월요일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 KT 이 통신구 화재 뭐 피해 없으셨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고양시에 살거든요. 예. 근데 고양시 인근 지역도 이날 상당 정도 통신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실은 원래 그 아현 지사가 거기까지는 관할하지 않는데 네. 이게 뭐 그 아마 우회 통신망이 거기를 지나면서 그로 인해서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도 불통이었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일반 전화, 그렇죠. 뭐 TV 다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뭐 재난 문자만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직접 어떤 그 통신 장애를 겪지 않아도 그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 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불안하죠. 네. 근데 재난 문자는 어떻게 가나요? 통신 장애 정작 겪는 사람들한테 재난 문자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SKT나 LG U+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재난 문자 받아봐야 무슨.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난 통신 체계에도 취약점이 있다는 게 이번 사고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재난 문자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현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독특한 걸 깨달으셨네. 왜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사회가 좋은 말로 하면은 캐시리스 사회, 신용 사회지만 예.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외상 인생이거든요. 말하자면. 신용카드 한 장으로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신용카드 못 쓰니까 상점들은 피해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또 소비자들도 이게 카드가 안 되니까 이게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디지털이 각과 의리 관계에서 디지털 이 네트워크 자체가 갑이 되고 사람이 이제 을이 되는 관계 이런 걸 몸소 이제 바로 느끼는 그런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뭐 이런 그렇죠. 그 공상과학 이게 상상의 현실이 되는 두려움이, 거죠. 상상.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신 재난도 이제 법률상 재난의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5G 통신망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그 이 서대문 KT 서대문 그 이 아현 지사 사고를 보면 그런 재난에 대한 대비는 2G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75m 맞습니다. 화재가 큰 화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화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화기도 제대로 비치가 예. 안 돼 있었고 또 우회 통신망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은 섰는데 공중전화를 어떻게 전화를 하는지를 모른대요. 안 써봤으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사태마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이 정보통신망은 훨씬 더 고도화될 거고 훨씬 더 집중될 텐데 이런 통신재난에 대비한 그런 국가재난 대비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점검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하죠. 왜냐 그러면 해관지사 같은 경우가 전국에 이런 유사한 지사 그럼 56개나 된다 그러죠. 예. 그거 되는데 보통 뭐 A, B, C, D급이라고 그러는데 D급이 방어막 악책 백업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지사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백업이 안 되면 결국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걸 한 번쯤은 이제 짚어보고 좀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망이 그냥 음. 법이 못 따라가서 그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미비한데 그 미비한 수준만 지켰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우린 법 지키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KT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뭐 보상책을 고민을 하고 있다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달 요금 감면. 한 달 요금 감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인들 같은 경우 그냥 한 달 요금 더 내고 회사 옮기려고 그럴 텐데 아마. 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잘안 연결이 안 된다는 돼서 거예요.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손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한 달 요금 감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별도의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전파라는 것이 국민의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자 그러면은 정말 이거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거 받지 못해서 장사에 피해했으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뭐 공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재발 방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따져야 될 문제고 또 여기에 확실한 책임질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민간 기업의 사이드로 그 차원으로 이걸 해결한다든가 이런 건 좀 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물론 여기에다가 경제적 피해 보상까지도 좀 철저하게 네. 따져서 이것이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될 때는 정말 이거는 재난에 관련된 일이고 우리 앵커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통신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신 재난이에요, 이게. 재난이죠. 예, 실은 새로운 신종 재난이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좀 엄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저는 뭐 이 얘기 정리를 하면서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인터넷 강국의 겉과 속 두 가지를 실패를 한 게 인터넷 강국이라고 뭐 통신망 잘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통신망을 활용한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창의적인 그 혁신 기업들 같은 게 없는 완전히 뒤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뒤 이면에는 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동될 땐 통신 강국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통신 재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재난국이 예. 되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가 또 끝이 나질 않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이걸 거론을 했어요. 일단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SNS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오는 건가요? 그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진짜 해경군 김씨 의혹 이제 혐의가 돼버리고 있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리를 따져보려는 계산일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근데 우선은 이 의견서는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네. 검찰에 낸 의견서입니다. 네네. 그 의견서가 밖으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에서 문준용 씨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렸다 그래요. 네. 리트윗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으로 주택에는 고발을 당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문준용 씨와 관련된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예. 뭐 형량이라든지 네. 혹은 이 고발 사건에 자기 방어를 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서를 통해서 그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쟁점이 되니까 그걸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사건 직후에 이재명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경찰이 진실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권력이 어디를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처럼 네. 이번에 다시 그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는 설사 의도를 뭐 하지 않은 척하면서 의도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슈화가 된 거는 예. 그런 법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보다 문준영이라는 세 글자가 이슈화 됐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그 오해나 또 해석 이런 거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한테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아니, 법리적으로도요. 변호인이 그런 의견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이 지사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경군 김씨 아닙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경군 김씨가 뭘 올렸든 간에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쓴 내용을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왜 필요하냐. 예. 그러나 어쨌든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그런 의견서를 낸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의견을 내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강기를 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그 이득 보려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줄기차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죽거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예. 이제 거기 이제 이 관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또 태도도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긴 아직 이르지 않느냐. 예. 법리적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나는 아니다. 해경 금신은 우리 부인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 부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분석을 하자 그러면 정치적 법리적으로 다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문준영 씨 사건에 대한 유무죄 성립,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성립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성립하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조직적인 어떤 세력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부분들을 줄기차게 지금 배경을 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시 한번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관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관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속수로 시중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 받으려고 그러면은 1도 2부 3백을 쓰라라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도망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쓰라라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지사한테 뭐 그냥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대입하자 그러면은 예. 1도 도망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절대 갈 수 없는 입장이고 3백 백을 쓸 수가 없죠. 왜냐 본인이 경기지사인데 어떻게 백을 쓰겠습니까? 그 본인보다 더 엄청난 백이 몇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2부라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 이 증언의 배경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정황적 증거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어떤 직접적 증거가 아니고 정황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얼마만큼 일관되고 또 지속되게 또 합리적 있게 부인하느냐 이것이 결국 나중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지금 백은 못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직은 민주당 또는 친문과 그 척을 지고 싶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이재명 지사에 당연히 척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선가 나와서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난 대선 때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비롯된 게 그렇죠. 지난 경선.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간의 감정적인 충돌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근데 경선 때 본인의 태도가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스스로 자평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뭐 죽었다 깨도 민주당원이고 네. 탈당의 의사는 추호도 없다. 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제 뭐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재명 출당을 요구하는 그런 드디어. 당원들의 집회들도 있었고 또 뭐 물밑의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사태가 이 정도쯤 됐다면 본인이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당적을 정리했다가 결백을 입증받으면 억울하더라도 그때 돌아오는 게 맞지 않냐. 예.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령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다 지금 12월 13일 전후로 해서 예. 이제 기소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하나는 이 그 정의를 위하여 이 개정이 과연 김혜경 씨냐 네. 요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형 강제 입원 뭐 직권남용 등등해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엊그제 출두해서 조사받았던 그것도 이제 선거법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12월 13일 그렇죠. 이전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두 사건 중에 하나라도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네. 그거는 경찰의 기소 의견보다 한결 보강된 그런 증거를 그렇겠죠. 예. 확인했거나 찾았거나 검찰이 공소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기소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하죠. 뭐 홍영표 대표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 문준용 씨 거론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일종의 정중동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 저분이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이 균열되고 굉장히 비판이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데 왜 조용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본인하고의 어떤 친소관계 이런 부분도 뭐 저 작용을 했겠죠. 측근이 지금 평화부지사로 부지사로가 지금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유죄로 판명이 난다 그러면은 예. 아마 지금 현재의 타임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후내년 1, 2월 달 정도에 재보선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총선하고 연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곤란한 일이죠. 민주당 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임팩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예.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도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어떻게 건드려 놓게 되면은 본격적인 당내 갈등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친문 세력 그리고 비문 세력 이런 부분들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갈등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내의 유력한 대권 주자 하나 잃는 것보다 더 큰 당내 분란 속으로 휩싸질 수 있다라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결국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여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게 뭐 봅니다.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많죠. 많은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거론된 안희정 지사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이 좀 박원순 지사도 앞으로 어떤 형태가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흥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줘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붙어줘야만이 네. 이것이 정말 에드블렌 효과가 나오는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중성 있는 후보들이 하나씩 낙마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총선은 그렇더라 치더라도 대선에는 무엇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옛날에 저 97년에 신한국당 시절 생각해 보면 뭐 구룡식이나 나와서 막 치열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지던데요, 뭐. 아니 그래서 이제 민심이 굳이 제스인데 센 사람 하나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경찰의 기소 의견만 나온 상황이고 예. 검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사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찬 대표가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실제로도 검찰이 기소하면 아마 당내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 내에서 그럼 저걸 강제 출당을 시킬 거냐? 그건 또 굉장한 무리수를 네네. 둬야 되거든요. 당원 당규상으로도 이게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또 일반적으로 이 사법 절차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한편으로 의도하고 있듯이 탄압받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되고 민주당은 또 그만큼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검찰 기소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지리하게 이 그 지지자들 사이에 혹은 뭐 민주당에 책임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분들 사이에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오래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저희 그 금요일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민심전심 코너에서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이 이재명 지사 건이 상관관계가 영향을 있죠. 미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그 당원에게 뭐 당원 자격 뭐 일시 정지라든지 이런 징계를 할 때 꼭 형이 확정돼야만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무슨 뭐 기소 단계라든지 아니면 사건이 벌어졌던 단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 할 수도 있다면은 지금쯤 당에서 예를 들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단 일시적인 그 조치는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당내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중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당내 지도부가 그냥 벙어리 냉 가슴 알 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지지를 하고 있는 팬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팬덤이죠. 일종의 팬덤인데 결국 내부 갈등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네. 내부의 총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도 하락에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퇴진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보다도 여권 내 분열이 더 여기에 가중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살아도 부담이고 죽어도 부담이다. 당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무죄로 판명이 나고 정치 재기 발판이 이재명 지사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지사의 팬덤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면 이재명 지사는 그렇죠. 당내에서 친문과 조금 거리를 두더라도 그렇죠. 예. 예. 완전한 대립각을 또 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핸들링이 안 되는 겁니다. 통제 네.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당으로서는 치명타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상당 부분의 뭐 진보 당 지지 진영의 총체적인 세력이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뭐 도덕성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적폐 논란에 대한 합리적 명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고민이겠습니다. 겁니다. 예. 4304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정열 변호사님이 시사전망대 나오셔서 잘 들었는데 주말에 대리인 사임하신다가 했다가 번복을 하셔서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사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국민으로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해프닝은 저희가 그 이정열 변호사 입장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또 며칠 뒤에 또 문파와 적폐 일부에서 목요일 시작할 테니까 본인에게 또 직접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최근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죠. 대통령이 직접 직권 면직을 하고 또 지적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김종천 전 비서관이 조금 그 의전 비서관이 되고 나서 좀 구설들이 있었잖아요. 이 음주운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의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눈에 걸리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죠. 네. 특히 이제 이 공동선언,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네. 나서 사인하는데 네임펜을 가지고 역사적인 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것도 의전상의 실책이고 또 대통령이 무슨 행사 가셨는데 그 책상 사이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테이블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만든다든지 또 펜스 미 부통령과의 그런 면담 시간에 늦어져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의전상의 실책들이어서 의전을 해보지 않은 분이 의전을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음주 단속은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직무상의 그런 책임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실은 최근에 이제 윤창호 씨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어쨌든 이 비판적인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대통령 면전에서 아주 짧은 거리였고 대리기사를 마중 나가러 잠깐 한 100m 정도 차를 몰았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청와대의 그 비서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저는 네. 뭐 당연히 그 책임을 묻는 거는 필요했다고 보고 차제에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강 특히 청와대 기강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도 또 경호실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시민을 폭행하는 네.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고삐를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1불 3소 5위 7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야. 네,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많네요. 요즘에 뭐 연말 연시가 다 돼가니까 술 때문에 이 망가지는 분들이 워낙 예. 많았어요. 그 1불 한 잔 술은 절대 안 된다. 부족하다. 음. 3소 석 잔은 너무 적지 않느냐. 5
오이 5잔은 적당하더라. 7잔은 과하니까 절대 먹지 마라. 예. 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불 3소 오이 7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그게 얘기가 진짜 있는 무슨 있는 얘기죠. 있는 얘기인데 그래요? 재밌는 게요. 여기 이제 믿거나 말거나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소주 회사의 마케팅이 아주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주 한 잔에 한 병에 몇 잔이 나오냐 하면 7잔 반 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보통 한 병을 2-3사람이 나눠 마십니다. 네. 그러면은 5-2가 안 되죠. 안 되네요. 5잔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켜야겠네. 석 잔의 반 정도 되니까 부족하죠. 예. 그래서 한 병 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회사에 마케팅이 있다. 뭐 밀거나 말거나 말씀을 아니 한 병 드렸습니다. 반이든 무슨 몇 병이든 간에 음주운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거기다 또 소주는 홀수병으로 마셔야 한다는 마케팅도 있다고 이재익 PD가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의전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의전 비서관인데 이건 만년필을 사용 안 하고 네임펜을 사용했다. 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 그러면 형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 간의 예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형식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형식인 내용을 만드는 그렇죠. 면도 크고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만년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 변곡점에 정상간들의 회담이나 조약에는 항상 만년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 만년필은 뭐냐 그러면은 잉크 제장 탱크를 탑재한 튜브형 필기구 네. 뭐 이렇게 정의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역사적 변곡점마다 이제 만년필이 사용되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뢰의 상징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필을 쓰는 것이 국격에 맞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이죠. 그 당시 14 방문 때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도 만년필을 썼어요. 예. 그때 국내용 만년필을 찾으려다가 국내 만년필이 적당치 않아서 몽블랑을 사용하게 된 그런 배경도 됐고 뭐 독일 통일에서도 1990년도에 양국의 독일과 동독과 서독의 네네. 양 정상이 몽블랑 만년필을 써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중요한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네임펜을 사용했다. 이것이 조금 의전상의 실수를 보더라도 관행상을 보더라도 조금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전 비서관은요 대부분 이제 외교 쪽의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든가 익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정무직에서 들어간 그러니까 캠프 출신의 사람들도 의전 비서관 하는데 대부분 2-3년씩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김종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 얘기가 사실은 그 이제 뭐 구설에 오르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김종천 비서관이 한양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게 좀 또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껄끄럽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슬슬 정치권은 뭐 언제나 말을 만들어내는 데니까. 아니 뭐 한양대 운동권 출신인 것도 사실이고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것도 국회 시절에도 보좌관을 했었으니까 예.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예. 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 갔으면은 과거에는 그 두 분이 동지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혀 다른 위치에 간 거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미 그런 위상이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특히 이제 과거에 뭐 학생운동 혹은 노동운동 혹은 정치권 와서도 이렇게 동지 관계에 있었던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의전상의 실수라는 것도 행여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안일함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외교관 출신이 아닌 분들이 의전비서관을 했던 전례는 많이 있어요. 그래, 참여정부 많죠. 시절에도 서가번 전 의원이 의전비서관으로 하셨었고 요 김종천 비서관의 직전 전임도 그분도 외교관 출신은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뭐 실수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실수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좀 경각심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거일 수 있고 네. 뭐 굳이 경강부회를 하자면 음주운전도 그런 것의 안 되죠.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